저희 손에는 내란 세력 청산 전북 운동부라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녹취록과 선언문이 놓여 있습니다. 네. 약 1년 전이었죠. 당시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바로 해제된 사건. 이분들은 이걸 윤석열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왜 여전히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들의 요구와 논리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분노, 그걸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책임, 그리고 정의라는 두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책임과 정의. 네, 이분들은 그냥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한국사의 비극적인 과오가 또 반복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역 없는 청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들을 거리로 다시 나오게 만든 직접적인 계기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하던데 녹취록에선 한 연설자가 재판이 아니라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핵심은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이에요. 불신이요. 네, 이분들은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죠. 아, 단순히 재판이 느리다 이런 차원의 불만이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닙니다. 증인 신청을 계속 미루거나 좀 불필요해 보이는 절차를 반복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처벌도 약해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재판부의 의도를 의심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판사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이 이들의 불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판사를 특정해서 지목하는데 그 판사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습니다. 이력이요? 네, 내란죄 같은 국가 중대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없고 주로 식품이나 보건 분야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중대한 사건에 바로 그 판사가 배정됐다는 거죠. 이걸 단순한 인사이동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보는 건가요?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판사를 일부러 배치해서 재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부의 음모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시스템 전체가 자신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기존 사법체계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는 건데 이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뭔가요? 그냥 비판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두 가지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째는 기존 법원 체계로는 안 되니까 국회가 직접 나서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특별재판부요? 네, 이건 사실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기존 판사들이 아니라 오직 이 사건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심리하라는 요구입니다. 특별재판부라 이건 굉장히 드물고 강력한 조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현 사법체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요? 네, 이들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겁니다. 정당 해산 심판까지.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죠. 이 두 가지 요구를 보면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아주 강경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들의 비판이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제가 녹취록을 읽으면서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화살이 중앙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전라북도로 향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운동의 독특한 점을 보여주죠. 이들의 분노는 대통령실이나 국회, 법원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자신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 권력, 그러니까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의 14개 시군 단체장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 단체장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바로 그날 밤의 행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날 밤의 일이군요. 네,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청사 방호 강화라는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들 단체장이 그 지침에 따라서 도청과 시군청사의 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아, 녹취록에 따르면 밤 11시 20분부터 새벽 2시 18분까지 전북의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이 행위를 단순히 상부 지시를 따른 걸로 보지 않아요. 불법적인 계엄령에 동조하고 공조한 내란 동조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라니 정말 강력한 비판이네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들은 왜 유독 전북 단체장들의 행동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 바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아주 극명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이요? 네,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듭니다. 김동연 지사는 행안부의 지침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 거부를 했군요. 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는요. 시장이 즉시 시민사회와 긴급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논리가 훨씬 선명해지네요. 왜 경기도와 광주는 저항했는데 전북은 그러지 못하고 순순히 따랐느냐, 이런 질책이군요. 정확합니다. 저항의 모범 사례를 딱 제시하면서 전북 단체장들의 무대응 혹은 순응을 더 큰 잘못으로 만드는 그런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요. 전북 지역의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전북 단체장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민운동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우리 편부터 먼저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합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전북의 단체장들은 대부분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일 텐데 말이죠. 이건 어떤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이 선언문과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이요? 네, 여기서 이들의 깊은 전략적 고민이 드러나죠. 바로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이 운동이 단순한 정치 보복이나 반대 진영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지는 순간 모든 동력을 잃을 거라고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언문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만약 집권당인 민주당이 자기 당 소속 단체장들의 불법 계엄 공조 행위에는 눈 감아주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행위만 문제 삼는다면 이 조사는 반드시 불공정 시비, 내로남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고요. 와, 그래서 이들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먼저 그리고 더 가혹하고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더 가혹하게라는 표현까지 쓰는군요. 이건 정말 자기사를 베는 심정으로 하는 요구네요. 그렇죠. 자기 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비판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려면 가장 먼저 내 편의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야만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 거대한 목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건 매우 고차원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들의 주장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사회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인지 이들은 현재의 사건을 더 큰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를 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시국 선언을 넘어서 한편의 역사 논평처럼 변모합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과 그에 동조한 행위가 갑자기 튀어나온 돌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실패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실패의 연장선이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나요?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반민특위입니다. 아, 반민특위. 네, 청취자분들 중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자면 반민특위는 1949년 해방 직후에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특별위원회입니다.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울 정말 중요한 기회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시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의 방해로 와해되고 말죠.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겁니다. 연설자들은 바로 이 실패의 역사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때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결국 이승만 독재,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1 내란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된다. 이런 역사관이군요. 이번에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미래는 없다는 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를 합니다. 외국의 사례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프랑스의 사례를 들죠. 한 연설자는 드골 대통령이 나치 부역자 1,500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아주 엄중하게 과거사를 청산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역사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죠. 한국의 실패한 역사와 프랑스의 성공한 역사를 대비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역설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프랑스처럼 하자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거군요. 아,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이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지만 재판 내내 자신은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연설자가 아이히만을 소환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앞으로 계엄공조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이 어쩔 수 없었다, 위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라고 변명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 논리를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부당한 명령에 순응한 건 역시 명백한 죄악이며 모든 개인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이히만의 사례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반민특위, 드골, 아이히만이라는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 부역자에 대한 관용은 없다. 그리고 명령에 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 역사적 소환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개인적인 분노의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정의의 문제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조회는 내란 세력 청산 전북 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자료들을 통해 재판 지연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해서 지역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 우리 편 먼저라는 자기 정화의 요구, 그리고 마침내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외침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네, 단순히 흑백 논리로 상대를 공격하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정의는 위에서 누군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화하고 싸워서 획득하는 것이라는 그 태도였습니다. 특히 집권당을 향해 자기 편부터 더 가혹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이들이 이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주장도 결국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 속 연설자들은 법원이나 국회 같은 기존의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혹은 그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느껴질 때 평범한 시민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